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피터 스완슨 작가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작품 만나보시죠. 테드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IT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입니다. 시카고 히스로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내게 웬 미모의 여성이 와서 말을 겁니다. 나를 모르는 여성인데도 내가 마시고 있는 술 종류가 궁금해서 말을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걸 계기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내게 결혼했냐고 물어오는 그녀에게 나는 불행히도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그녀가 왜 불행히도라는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나는 말하자면 길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비행기도 지연됐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자고 해요. 그래서 나는 술을 한 잔 더 시키고 내게 일어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메인주 남쪽 해안가에 있는 어느 호텔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해안가의 부지를 사들였어요. 아내 미란다는 그곳에 멋진 저택을 짓기를 원했고 최근 브래드라는 시공업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는 권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내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내가 시공업자인 브래드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나는 아내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저택을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시공업자인 브래드와 아내인 미란다가 심상치 않은 사이임을 직감한 것이에요. 이에 나는 모르는 척하고 보스턴으로 돌아간다고 하고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몰래 두 사람을 멀리서 쌍안경으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갖는 것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항에서 처음 만난 남성도 아닌 여성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러자 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나에게 그게 언제 일이냐고 물어봐요. 내가 바로 일주일 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눈꺼풀이 화장지처럼 창백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건 내가 일주일 내내 자문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죠. 나는 술 때문에 무감각해진 입으로 미소 지으며 진담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 살짝 윙크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그녀는 머리 색깔과 같은 빨간 눈썹을 들어 올렸다.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농담이라는 암시가 있기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 그림에 나오는 여자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아름다움이었다. 마침내 내가 말문을 열었을 때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둔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항공편이 탑승을 시작한다는 안내 방송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테드는 릴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은 테드의 아내 미란다를 죽이는 이야기를 나눠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릴리는 일주일 후에 만나서 진짜 아내를 죽이고 싶은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며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일주일 후 약속된 호텔 레스토랑에서 릴리를 기다리는 테드는 그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릴리는 테드의 아내인 미란다를 죽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테드는 릴리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살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죠? 사람들 생각처럼 살인이 비도덕적인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정말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생명이 존엄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세상에는 생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누군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당신의 아내 미란다처럼 자신을 향한 상대의 사랑을 남용한다면 그 사람은 죽여 마땅해요. 너무 극단적인 처벌처럼 들리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는 혹시 그녀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익히 아는 감정이었다. 어리석은 도박을 감행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일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말해 빠져나갈 여지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방금 그녀가 한 짧은 연설이 미리 연습해온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어요. 우린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요. 이거 하나 약속하죠. 당신 부인이 죽고 나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걸 모두 말해줄게요. 우리 사이엔 어떤 비밀도 없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가 고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 말을 들은 나는 그녀에게 그러면 어떻게 미란다를 죽일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녀는 수도 없이 생각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잡히지 않을 방법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사람을 죽이고도 잡히지 않으려면 시체를 숨겨야 돼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애초에 살인이 없었다면 살인자도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체를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시체를 남기고도 실제와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당신에게 질문이 있어요. 미란다의 정부라는 그 시공업자 브레드, 살릴지 죽일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함께 죽였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자 릴리는 잘 됐네요. 그럼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의 배경은 릴리의 어린 시절로 옮겨갑니다. 릴리라는 이름의 내가 14살이 되던 여름에 엄마는 떠돌이 화가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 이런 떠돌이 예술가들을 자주 머물게 했어요. 챗이라는 이름의 이 떠돌이 화가는 처음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내가 방에서 누워 있는데 챗이 들어와서 내 이름을 나직하게 부릅니다. 나는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챗은 살그머니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와 내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를 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침대에 누운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가는 책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할 게 뻔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1년 전 나는 우리 집 고양이를 위협하던 길고양이를 돌멩이로 쳐 죽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떠돌이 화가 챗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며칠 후 오후에 나는 챗에게 우리 집 부지와 옆집의 버려진 부지를 갈라놓는 경계선인 좁은 소나무 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같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버려진 우물이 뚜껑에 덮여 있었어요. 물은 이미 말라버린 우물이었습니다. 나는 우물 속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챗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게 만든 다음에 그를 힘껏 우물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윽 하는 신음소리가 나더니 어딘가에 긁히는 소리가 났고 이내 우물바닥에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의외로 조용했다. 흙과 잔해가 계속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집에서 가져온 펜라이트를 꺼내 돌렸더니 불이 켜졌다. 아주 강한 불빛은 아니었지만 우물 속 어둠을 들여다보기에는 충분했다. 손이 떨릴 줄 알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재미있는 책을 읽다가 오후가 훌쩍 지나가 버렸을 때처럼 우물 가장자리 너머를 응시하며 펜라이트의 빗줄기로 바닥을 비췄다.
챗이 우물에 떨어져도 바로 죽지 않고 내게 다시 올려달라고 애걸하리라 확신했기에 대응책도 마련해둔 터였다. 그러나 그는 우물바닥에 등을 댄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두 다리는 우물벽에 대고 목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펜라이트의 불빛은 약했고 우물 안은 둥둥 떠다니는 먼지들로 가득했지만 어쨌거나 그는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가 보일 듯 말 듯하게 그가 움직였고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챗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침입자가 들어온 우물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돌을 모아둔 곳까지 1미터쯤 걸어갔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우둘두툴하고 석영이 혈관처럼 가로지르는 회색 돌 하나를 골랐다. 양손으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펜라이트를 입에 물었다. 그러고는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우물로 돌아가 우물 양옆으로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였다. 펜라이트로 어둠을 비춘 상태에서 최대한 챗의 머리 바로 위로 돌을 가져다가 떨어뜨렸다. 떨어뜨리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돌이 챗의 머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박에 쩍 하고 금이 갈 때 나는 소리였다. 설사 우물에 떨어진 후에 살아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확실히 죽었을 것이다. 14살 때 그런 일이 있어 나 릴리는 별탈 없이 커서 마더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3학년인 에릭과 사랑에 빠져요. 에릭은 잘생긴 그리고 명문 가문의 인기 남학생이었어요. 에릭은 내 성이 킨트너라는 것을 듣더니 혹시 아버지가 유명 소설가냐고 묻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자 자기가 우리 아버지의 팬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에릭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페이스라는 이름의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 끝날 무렵 에릭은 페이스와 헤어지고 나와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갖게 돼요. 그해 여름은 엄마와 아빠가 마침내 이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영국 런던으로 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게 돼요. 2학년이 된 나는 에릭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에릭의 전 여자친구였던 페이스와도 나는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페이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해 여름방학에 에릭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지냈어요. 우리 집의 분위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나도 더할 나위 없이 에릭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긋난 것은 내가 에릭에게 아무 말도 없이 뉴욕으로 찾아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나는 말없이 가서 에릭을 깜짝 놀래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해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대학 동창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에릭과 내가 헤어졌다고 알고 있었고 에릭은 매 주말에 아버지 병간호하러 간다고 말을 해요.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놀란 나는 그녀와 헤어져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에릭이 이중 생활을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후 더욱 놀라운 것을 에릭의 사무실 앞에서 보게 됩니다. 에릭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어떤 여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녀와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에릭의 전 여자친구였던 페이스였어요. 이것을 목격한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에릭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는 1년 예정으로 런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에릭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냈어요. 그리고 에릭은 10월에 런던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나는 에릭에게 이제 오래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만 우리가 헤어져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에릭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나를 포옹했어요. 나는 어서 빨리 10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나는 에릭이 런던으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저 얼굴, 순진무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 얼굴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아직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가 런던으로 오면 분명 벌할 방법이 생각날 것입니다. 드디어 10월이 되었다.
에릭은 계획대로 런던으로 왔고 나는 에릭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맥주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에릭의 승부욕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다. 맥주 많이 마시기 이벤트였다. 승부욕이 강한 에릭은 내가 알려준 정보에 걸려들었고 심하게 술에 취한다. 나는 에릭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술이 잔뜩 취한 채 집에 온 에릭에게 나는 견과류가 든 음식을 주었다. 그것을 먹은 에릭은 즉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에릭의 몸은 경직되었고 입술을 동그랗게 내밀어 폐에 산소를 공급하려 했다. 그리고 내 팔을 잡더니 전화하는 신용을 했다. 병원에 전화하라는 것이다. 그의 붉게 변한 목은 놀랄 정도로 부어올랐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푸른 빛까지 돌았다. 나는 옆방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집어들고는 잠시 서서 침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쿵 하고 났다. 전화기를 살며시 내려놓고 천천히 10까지 센 다음 문간으로 걸어가 침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에릭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 손이 여전히 목에 있었지만 더는 긁지 않았다. 손은 그저 가만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1분을 더 기다렸다가 침실로 들어가서 손가락 2개로 그의 목을 쓸어내리며 맥이 뛰는지 살폈다. 어디에도 맥은 잡히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릴리의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기술한 다음에 이야기의 배경은 다시 현재의 테드에게로 돌아옵니다. 나 테드는 릴리를 만나고 난 후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를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서 술김에 아내인 미란다를 죽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릴리는 자신이 돕겠다는 제안까지 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난 릴리는 진심으로 미란다와 시공업자 브래드를 죽이는데 나를 돕겠다고 해요. 나는 릴리와 헤어진 후 아내인 미란다가 새 집을 짓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미란다는 나와 함께 있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시공업자인 브래드를 일주일간이나 못 만난다는 것에 아마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평상시처럼 보내면서 그녀의 동정을 살펴요. 그리고 심지어 브래드와도 친해집니다. 브래드와 함께 술도 마시고 그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보스턴으로 돌아온 나는 릴리를 공동묘지에서 다시 만납니다. 미란다와 지낸 일주일에 대해 그리고 브래드와 만났던 얘기 등을 릴리에게 해줍니다. 내 말을 다 듣고 난 릴리는 나에게 미란다와 브랜드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만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줘요.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나와 릴리는 공동묘지를 걷는데 갑자기 묘한 감정이 솟아나요. 나는 릴리를 끌어안아 키스를 합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후 처음으로 빨리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애가 된 그런 심정이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고 하루가 영원 같았다. 나는 미란다가 죽기를 원했다. 그녀는 우리의 사랑을 짓밟고 조롱했다. 미란다가 날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씩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바라본다. 그래놓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내게 그런 짓을 한 여자와 어떻게 내가 번 돈을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내가 미란다를 죽이려는 이유였고 나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릴리. 난 릴리를 위해 이 일을 할 것이다. 아내를 죽이고 릴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졌다. 미란다가 사흘 동안 마이애미에 있는 친구 집으로 놀러를 갑니다. 가면서 나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요. 어쩐지 미란다의 태도가 수상했어요. 사실은 마이애미에서 브래드를 만나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미란다가 떠난 후 나는 갑자기 릴리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윈슬로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떠납니다.
물론 그녀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냥 그녀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정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려는데 하필이면 주차 위반 딱지가 차창 앞에 끼워져 있어요. 주차 위반 딱지를 차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시공업자인 브래드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어쩐 일로 찾아왔냐고 묻자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나는 문을 열다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 문을 닫으려 하지만 브래드는 이미 총을 꺼내서 나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결국 나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죠. 바로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도대체? 브래드가 총을 꺼내서 위협을 하고 있다. 자, 다시 분위기 잡고 하겠습니다. 예. 나는 뒤로 물러섰고 내 눈은 브래드가 쥔 총으로 향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다. 안색이 나빠 보였다. 아니 농담 아니고 정말 그 총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총을 들어 내 이마를 겨눴다. 집안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총만 남았다. 맙소사 브래드, 잠깐 생각 좀 해봐요. 나는 총을 바라봤다. 그냥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는 걸 모르나? 공격하든 달아나든 난 움직여야 했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채 60cm가 되지 않았고 어느새 나는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나는 있는 힘껏 브래드를 밀쳤다. 총구가 내게서 비켜나면서 그의 몸이 빙글 돌아갔고 그는 뒤로 쓰러지며 머리를 현관문에 쾅당 부딪혔다. 나는 브래드가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씩씩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나는 뒤로 돌아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때 브래드의 총에서 요란하게 탕 소리가 났다. 마치 총알이 1cm 정도의 차이로 날 비껴가기로 한 것처럼 공기가 등을 떠미는 기분이 느껴졌다. 나는 계단을 계속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뒤에서 브래드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앞으로 넘어졌다. 배에서 뜨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기에 손을 대보았다가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어느새 브래드가 총구를 내 쪽으로 겨눈 채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동시에 답을 알고 있었다. 이건 모두 아내 때문이다. 난 순식간에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다. 미란다는 날 죽이려고 브래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내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왜 미처 몰랐을까? 강렬한 통증이 복부를 관통하자 나는 얼굴을 찡그렸고 웃다시피 했다. 나는 브래드에게 당신은 미란다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브래드는 네가 엄청 잘난 줄 알지? 라고 말하며 방아쇠를 당긴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죠? 어쨌건 계속하죠. 예, 재밌어지죠? 네, 아주 뭐 이게 큰 반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의 배경은 다시 릴리에게로 바뀝니다. 나 릴리는 테드를 시카고 히스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기 전에 그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2년 전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대학 선배인 페이스를 만났었어요. 페이스는 대학생인 에릭이 내 손에 죽기 전 나 몰래 에릭을 만나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페이스는 자신은 이제 이름을 미란다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녀 옆에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테드였어요. 무신경하게 나에게 인사한 테드는 2년 후 공항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바로 그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보스턴까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는 자기의 슬픈 인생에 대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와 체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털어놓은 이야기였어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끔찍이 증오하고 농담조로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순간부터 그러기에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란다가 다시 내 궤도에 들어왔고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어요.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후 몇 주 동안 난 테드에게 미란다와 브래드를 죽여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던 어느 아침, 나는 현관 앞 계단에서 신문을 집어와 식탁에 펼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읽다가 신문 위쪽에 작게 실린 테드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커피가 든 머그컵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말고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사우스엔드 주민, 자택에서 총에 맞아 피살. 나는 깜짝 놀라 머그컵을 내려놓고 다시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테드가 집에 들어온 괴한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테드와 내가 미란다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녀도 브래드와 같은 계획을 세웠을지 몰라요. 이 일은 미란다가 브래드의 도움을 받아서 저지른 게 분명합니다. 그냥 침입한 강도가 어쩌다 테드를 죽였을 리가 없어요. 하필 미란다가 보스턴을 떠나 마이애미에 갔다는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브래드가 테드를 쏜 것이었어요. 난 테드를 생각했습니다. 목이 메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어느새 테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얘기를 나눌 때만 해도 그는 대학 시절 원수인 페이스 또는 미란다에 대해 알아내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미란다는 내 인생사에 풀린 실밥이었고, 비록 내 남자친구를 훔쳐 날 모욕하긴 했어도 그것만으로 그녀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테드와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뼛속까지 썩어 빠진 인간이었어요. 어쩌면 나는 희생양을 다시 찾아 신나는지도 몰랐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에게 살인은 오랫동안 긁지 않은 가려운 부위였어요. 그리고 난 테드를 점점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지난번 묘지에서 키스했을 때 나는 내 반응에 내가 테드와의 키스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난 남자를 상대할 때면 늘 그랬듯이 절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드는 정말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테드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가 너무 보고 싶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미란다로 바뀝니다. 미란다는 브래드를 만나요. 브래드가 테드를 죽이고 나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테드를 죽이는 인물로 브래드같이 심약한 인물을 고른 건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사건을 은폐해야 했어요. 브래드에게 어떻게 알리바이를 둘러댈지에 대해서도 다 계획을 짜두었어요. 하지만 바보 같은 브래드가 이 계획을 경찰에게 잘 둘러댈지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테드가 죽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킴볼이라는 이름의 형사가 계속 전화를 해옵니다. 그런데 킴볼 형사에 의하면 테드가 죽은 날 윈슬로라는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받은 주차 위반 딱지가 테드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킴볼 형사가 나에게 혹시 이에 대해서 짚히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지만 나는 테드가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윈슬로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며칠 후 킴볼 형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테드의 살인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테드의 이웃에 사는 한 부인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와서 혹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전화했어요. 나는 이 멍청한 브래드가 결국 이 일을 바보같이 처리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제발 몽타주가 브래드와 달라야 할 텐데 하며 경찰서로 갑니다. 그곳에서 본 몽타주는 브래드 그 자체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킴볼 형사에게 브래드와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큰일이 터졌습니다. 형사들은 브래드를 찾아갈 테고 몽타주를 내밀면 멍청한 브래드는 모든 사실을 고백할 것이었어요. 형사들이 브래드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브래드에게 숨어 있으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한다면 기록에 남을 것이에요. 나는 브래드의 오두막집 앞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밤 11시가 되자 브래드의 트럭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차가 한 대 브래드의 차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들씬한 여자는 브래드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나는 살금살금 브래드의 집으로 다가가서
창문 밑에서 몰래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브래드와 그 여자는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나는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때의 릴리였던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릴리가 브래드를 알고 브래드의 집에까지 올 수가 있지? 아마도 릴리는 테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테드가 죽기 직전에 윈슬로에 갔던 이유도 릴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참 후 릴리가 브래드의 집을 떠나자 나는 브래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브래드에게 도대체 릴리가 왜 당신을 만났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당황한 브래드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말해요. 릴리가 술집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테드를 죽인 사실과 미란다와의 관계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릴리 자신이 미란다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우라는 협박을 하러 왔다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브래드는 릴리를 돕기로 했다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미란다는 그러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릴리를 죽이자고 브래드에게 강요하고 결국 다음날 뒷담한 테드와 미란다의 저택에서 밤 10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릴리는 분명 브래드가 미란다를 죽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계획은 반대로 브래드가 미란다를 죽이는 척 하면서 오히려 릴리를 스패너로 때려 죽일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란다와 릴리가 만나서 거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브래드가 거실 옆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릴리를 스패너로 때려서 죽인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미란다는 브래드와 계획을 짰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날 밤에 미란다와 릴리는 저택의 어두운 거실에서 서로 마주합니다. 오랜만에 만났고 사연이 남달라서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나 미란다가 이렇게 어색하게 릴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래드가 살금살금 나타나서 귀신 같은 얼굴로 스패너를 들어 올렸다. 나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다가 문득 브래드와 릴리의 얼굴이 둘 다 내 쪽으로 향했음을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스패너가 내려왔고 머리에서 강렬한 통증이 폭발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난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톱밥이 떨어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브래드가 날 내려다보더니 내 머리에서 손을 치웠다. 모자가 벗겨졌다. 이제 죽겠구나 하고 난 그렇게 생각했다. 브래드의 스패너가 다시 내려오면서 휙 하고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이렇게 이제 미라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가 않았죠. 이 소설은 이 릴리의 시점에서도 이 장면이 쓰여집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브래드가 스패너로 미란다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미란다는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자가 벗겨지자 그녀는 손을 들어 머리에 친 부위를 감쌌습니다. 난 브래드가 더는 그녀를 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아 67번을 더 때렸습니다. 머리를 보호해주던 모자가 사라지니 스패너가 두개골을 강타할 때마다 또렷하게 퍽퍽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주먹으로 벽을 칠 때처럼 우두둑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제 브래드에게 아마도 미란다는 나를 죽일 계획을 짤 거라고 미리 말해주고 그러면 브래드에게 자신이 릴리를 죽이는데 돕겠다고 하고서는 오히려 역으로 미란다를 죽이자고 했고 브래드가 내 계획에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그 계획에 미란다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란다가 죽고 나자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브래드는 또다시 심각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에 나는 일단 브래드의 트럭으로 가서 마음을 추스르자고 말하고 트럭 안에서 브래드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해서 잠에 빠뜨린 다음 그를 철사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브래드의 시체를 감쪽같이 숨기는 것이었어요. 나에게는 이미 생각해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전 내가 14살 때 우리 집 근처 숲속에 있는 버려진 우물에 밀어넣어 죽인 챗의 시체가 있는 우물이었어요.
나는 브래드의 트럭에 죽은 브래드를 싣고 우물까지 갑니다. 브래드의 번호판이 CCTV나 교통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남의 번호판도 훔쳐서 달았어요. 숲속에 버려진 우물가에 도착한 나는 무거운 브래드의 시체를 겨우 끌고 가 우물 안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물 안에서 내가 14살 때 죽인 채스의 시체와 함께 썩어갈 것이에요. 한편 경찰에서는 테드의 새로 짓고 있는 저택에서 잔인하게 스패너로 머리를 맞아 죽어 있는 미란다를 발견해요. 그리고 용의자로 브래드를 지명합니다. 브래드는 테드도 죽인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해요. 킴볼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직감을 갖고 릴리를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릴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킴볼 형사는 자신의 개인 시간을 내서 릴리를 미행하고 다녀요.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순전히 개인의 호기심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릴리를 미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 형사는 걱정을 해요. 그날도 릴리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릴리의 시점으로 소설이 이제 바뀝니다. 나 릴리는 어느 공동묘지 머물면서 비석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 공동묘지를 방문한 이유는 이곳에서 테드와 달콤한 키스를 했고 그가 진심으로 좋아졌던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묘지에 있는 비석을 둘러보며 나는 이런 회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였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아직까지 성도 모르는 화가 챗,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견과류 알레르기로 죽은 에릭, 그리고 불쌍한 브래드. 아마 브래드는 미란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죽을 팔자였을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익숙한 감정은 아니지만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내가 한 짓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다. 난 후회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내가 저지른 살인마다 이유가,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까닭은 외로움 때문이다.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사실을 공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릴리는 그 공동묘지에 머무르는데 이런 릴리를 미행한 킴볼 형사는 릴리가 공동묘지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떠나자 릴리가 바라보던 묘지의 비석으로 가서 비석에 쓰여 있는 글귀를 봅니다. 1790년에 죽은 어떤 부인의 비석이었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릴리는 왜 이 비석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여러 복잡한 생각을 킴볼 형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요. 킴볼 형사는 깜짝 놀랍니다. 돌아간 줄 알았던 릴리였던 것이에요. 언덕 반대편에서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릴리가 있었다. 양손을 큼직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나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무슨 환영이라도 보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따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순전히 우연인 척해야 할까? 릴리는 계속 걸어와서 내 코앞에 섰고 난 순간적으로 그녀가 내게 키스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키스 대신 그녀가 나직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갈비뼈 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이 내 몸에 꽂힌 칼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내 심장이 있는 쪽으로. 예, 릴리의 손에는 예리한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은 킴볼 형사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두 사람의 뒤에서 킴볼 형사의 동료 형사가 나타납니다. 킴볼 형사가 릴리를 개인적으로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 형사가 걱정이 되어서 킴볼 형사를 따라왔다가 릴리가 킴볼 형사를 찌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에요. 결국
릴리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킴볼 형사는 죽지는 않고 꽤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릴리는 경찰을 칼로 찌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경찰에서 릴리가 한 진술에 의해 상황은 뒤집힙니다. 릴리는 킴볼 형사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시로 자신을 몰래 따라다녔고 그것에 위협을 느낀 릴리는 충동적으로 킴볼 형사를 칼로 찔렀다고 증언을 해요. 경찰에서는 킴볼 형사가 상부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릴리를 따라다닌 것이 사실임을 밝혀내고 이 사안은 킴볼 형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릴리는 형사를 칼로 찔렀지만 위협을 느껴서 저지른 정당방위 행동이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경찰과의 협상으로 병원에서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만 받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릴리의 변호사가 알려줍니다. 이에 릴리는 만족해하면서 구치소로 돌아와요. 변호사와 헤어지기 전 변호사가 릴리의 아버지가 릴리에게 쓴 편지를 전해줍니다. 릴리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돌아와 엄마와 다시 결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치소에 있는 릴리에게 위로의 편지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깜빡 잊고 못 적었는데 슬픈 소식이 있다. 우리 옆집의 오래된 농가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팔렸지 뭐냐. 그곳을 평평하게 골라서 방이 57개쯤 되는 싸구려 호텔을 짓겠다더라. 벌써 불도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네가 농장 옆에 작은 초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한다. 유감스럽게도 내일이면 저 불도저가 모든 걸 부숴버릴 게다. 네 엄마는 갑자기 분노하는 환경보호주의자가 됐지. 나쁜 소식 전해서 미안하다. 어쩌면 넌 그 초원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곧 보자, 릴리. 아빠는 널 사랑하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 여기서 끝이 나는 소설의 건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야, 끝납니다. 아니 반전이 도대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이 아버지의 편지 자체가 또 엄청난 반전. 엄청난 반전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 정말 흥미로운 작품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 수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그냥 순간순간 말입니다.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 스포일러 완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 하게 되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네. 작품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직도 안 다뤘었나요? 안 달았습니다. 이제 몇 권 안 남은 정말로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맞아요. 한 손에 10권도 안 꼽을 남았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한 손가락으로 여러 번 꼽으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주범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